자, 그러는데 단순히 일본 자위대의 외형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 체계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방어보단 공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 사실은 평화의 질서가 아니라 전쟁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아닌 죽음의 질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먼저 얻어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PD 네, 나오셨어요. 선생님. 예,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다녀오셨더라고요. 분위기를 봤는데 네. 이것저것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그 천공 사건에 대해서 물어쌌는지 아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합리적인 지도자로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저 배우에 뭐가 있냐. 아하. 천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역시 주된 관심은 이게 한미일이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반도체 얘기하고 확장 억제에 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돌아오면 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네. 이걸 한번 전체적인 그 소개를 드려야 되겠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좀 설명을 드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중국 친구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걸 다 정리를 해드릴게. 네. 이 최근에 한미일 삼국 간의 군사 협력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거냐? 지난 1년간에 급진전을 했거든. 네. 급진전. 네. 근데 크게 보면은 한 4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작년 6월 11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이게 시작이었다고 봐야 돼. 여기서 한미일 삼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공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그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공동 경보를 한 다음에 탐지나 추적을 삼국이 같이 하자. 네. 굉장히 중요한 합의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어서 작년 11월에 푸놈펜에서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고. 네.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사일 경보 및 추적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랬죠.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북한 미사일이 쏘아 올리면은 우리 이지스함의 레이더라든가 이걸 스파이 레이더라 그래요. 이런 레이더로 탐지를 하든지 아니면 지상에 배치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 이 데이터를 일본에 주겠다. 예.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 역적. 너무 파격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역적이라고 하셨죠. 그다음에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네. 여기서 또 한 번 이게 재확인됩니다. 예. 그리고 4월 26일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여기 네. 공동 성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수함전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한다. 아. 그러니까 자 작년 6월에 정례화하기로 됐다 합의했다 그랬잖아. 네. 국방장관들끼리. 예. 그런데 정상 간에 그게 이미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한다. 아, 그러네요. 대잠수함 훈련하고 미사일 방어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미사일 방어는 한미일 이지스함이 다 모여. 예. 그래서 어디서 모의 탄두가 있으면은 그걸 추적하는 정보를 요 3국의 같은 이지스함 자산들이 제대로 탐지하고 공유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 기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일 간의 그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그렇게 훈련하는 당시는 다 됐어. 네. 다 됐는데 훈련 끝나고 도로 귀국해버리면 그때부터 남이암이 타버린 거예요. 네. 훈련 때만 아니라 평시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일 간에는 이걸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한미 간에는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미 간에도 실시간 공유는 아니에요. 아. 그게 예컨대 미국에서 그 NRO 국가정찰국에서 북한 관련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 그러면 이걸 한국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내려보낸다고. 거기서 분석된 걸 분석한 다음에야 한국에 주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실시간 공유가 아니죠. 그래서 한미 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합의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하려면은 시스템이나 그 공유 절차나 이런 걸 다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미 간에도 지금 안 되는 걸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한일 간에 하겠다?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일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정보 공유는 해야 되겠고, 우리 정보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보내고, 네. 거기서 일본에게 주겠다. 네. 미국을 경유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런 그 방안들이 최근에 그 실무선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네. 요게 지난 1년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잠수함 작전은 이미 동해에서 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초현실적인 속도감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100km라고 돼 있어. 근데 200km로 달린단 말이야. 네. 이 초현실적인 속도감이다. 네. 너무 속도가 빠르죠. 이렇게 급진전을 시키다 보니까 과거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걸림돌은 주변으로 미루고, 네. 일본에 대한 파격적인 양보와 네. 그다음에 일본의 도발적 행태에 대한 묵인, 예. 이런 것으로 한일 관계가 급진전됐다. 네. 이런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시급히 한일 관계를 도모한다는 현 정부의 긴급한 인식. 내가 그게 이제 전부터 말씀드리는 일종의 어떤 임박한 파공론이라는 건데, 네. 이제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곧 파국이 임박하고 충돌이 있으니까 늦기 전에 빨리 손잡아야 된다. 이런 긴급한 인식. 여기서 초현실적 속도감이 나오는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먼저 결정하고 내지른다. 네. 그러면 실무자가 뒤늦게 쫓아온다. 최대한의 목표치를 대통령이 먼저 제시하고 후속 실행 과정을 이어나가는 전형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이다. 예. 그러니까 군사 당국끼리 이렇게 모여보니까, 야, 이런 협력도 좀 필요하다, 저런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협력에 소요를 도출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먼저 내지르고 군사 당국은 그걸 뒤늦게 실행한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지금 될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이 된다고 해버리니까 우회로를 뚫어서라도 공유한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죠. 네. 무언가 비현실적인 목표라도 우리가 내지름으로써 한일 관계에도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현실적이라 일본조차도 못 쫓아온다. 네. 우리는 3자 간에 일본을 초청해가지고 이 한반도 확장 억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본이 우리 그런 논의 참여 안 한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대통령이 그걸 내지르고 자아도취와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 견제에 급한 일본마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특징, 초현실적인 속도감과 비현실적인 목표. 예. 이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다. 이렇게 해서 한미일 협력의 판을 짜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선언은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보 협력이라는 거는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야. 하나의 아키텍처를 건설하는. 네. 예컨대 통신 시스템이나 어떤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나 이런 걸 깔고 그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 네. 근데 대통령은 벌써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 이게 금방 실현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름 위에서 놀지 마시라. 그것보다는 일본이 주도한다. 일본이야말로 지금 동아시아에서 이 정세 변화를 촉발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처음 내놓은 원조 국가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방위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내가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요걸 기준점으로 봐야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이는 거야. 네. 윤 대통령 얘기는 대부분 뻥이라고. 네. 자, 우선 미사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 고노다로 방위상 일본의 미사일 정책은 섬 방위 목적의 미사일 획득은 없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이 있을 때네요. 이때 일본은 공격 미사일을 갖지 않는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정거리가 짧아서 일본 섬만 방위하는 거지 타국을 공격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그 외에는 어떤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3년 만에 국가안보 전략서를 개정해가지고 이젠 공격 미사일 가질 거야. 그래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
중거리 미사일이면은 5,500km까지를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거 이상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갖게 되는 그날이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에 가장 큰 충격을 아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네. 자, 요게 바로 해상에서 중국의 진출을 차단하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의 해상 차단과 기지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네. 이걸 일컬어서 최근엔 반격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방 영토 분쟁, 그 다음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만 해협 위협에 미사일로 1차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계획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좀 보면은 상륙 전력의 확보예요. 네. 2014년에 이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한 이래 정적 방위력을 동적 방위력으로 개선한다 그러면서 해병대 같은 수륙 양용 기동단, 이게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이더라고. 네. 기지에 고착된 정적 방위력이 아니라 섬을 방위할 수 있는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주된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 정책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심사가 미사일 방어인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의외로 일본이 미사일 방어 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2017년에 이지스 어슈어 BMD, 그러니까 이지스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야마구치 현 서부, 그 다음에 아키타 현 북부에 배치하는 두 군데의 일본의 미사일 방어 기지가 착수됐는데 주민들이 반발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드 그 주민들이 반발해도 밀어붙이잖아. 네. 근데 일본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지스 어슈어 방어 시스템 구축이 무산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해상에서 이지스함에서 쏘는 SM-3 블록 2A 이런 어떤 신형 요격 미사일은 지금 그 꾸준히 가고 있는데 반해서 지상에서 배치된 네. 이런 어떤 그 미사일 방어 체제가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일본이 방어 능력보다는 공격 능력 쪽으로 정책이 이동하는 거예요. 네. 미사일 방어는 부진한데 아. 공격 미사일은 앞서가기 시작. 네. 이게 이제 역전되는 거지. 네. 자, 그러는데 단순히 일본 자위대의 외형적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 체계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방어보단 공격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억제력이라는 거는 방어 능력이 아니라 공격 능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군사 강국이 그 보여주는 억제력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을 때 억제력이다. 아. 이게 군사 강국의 핵심 덕목이자 본질이라는 거지. 네. 이리로 사고가 바뀐 거. 그게 외형적인 변화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공격력을 가지는 일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 대항해 가지고 이제 지역 패권, 레지널 헤게모니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위비를 2배로 늘려야 돼. 네. 지금 50조 원을 100조 원으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일본의 지금 상황을 봅시다.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가 GDP의 230%예요. 아주 그 엽기적인 비율 아닙니까? 네. 아마 몇 경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으로 빚이 많은 나라가 그럼 매년 50조 원을 어디서 얻을게요? 증세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 저항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은 일본 헌법에 평화지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야. 네. 그래서 핵에 대한 반감이 심해. 거기에다 일본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인해서 자위대 모병이 아주 지금 어렵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위대가 전투형 군대가 아니에요. 한 번도 교전을 해본 적이 없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계와 기술의 힘을 이걸 대폭 증강해서 우주, 기술, 사이버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역량을 확보하고 이 부족한 부분은 동맹 정책을 통해서 미국, 한국,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야지 일본이 중국의 기계의 힘만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산삼순배.
이젠 산삼 없이 못 살아요. 이 맛에 유튜브 하는 거야. 네. 모든 식물의 제왕 전설의 불로초 산삼이 산양산삼으로 왔습니다. 지리산 800고지 7년근 산양산삼으로 추출한 춘 100% 고농도 산양산삼 추출액 산삼순백. 이거 먹으면 외국에 나가서 굽실거리는 외교 안 해.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운 7년근 산양산삼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진한 갈색 엑기스 100% 리얼 산삼입니다. 39만원에 산삼순백 1+1과 침향환 천수 10판짜리 한 박스를 드렸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침향환 천수 2박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 아주 먹기 좋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산삼시대. 산삼시대. 한번 드셔보시죠. 네, 좋습니다. 민족 정기가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출시한 신제품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좋은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원래는 산삼순백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산삼순백 모든 구매 고객님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소식입니다. 기간은 5월 말까지. 자, 산삼순백, 산삼시대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자강의 전략,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산삼순백으로 검색해 주시고 여기 나가는 전화번호로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김종대 TV 보고 오셨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삼시대, 산삼순백. 현관보 한 포 드시죠. 언제 마셔도 향이 참 진합니다. 전 집에서도 자주 먹어요. 100세 시대, 평생을 써야 하는 관절, 녹슨 관절과 무뎌진 연골의 통증까지 이 모든 증상이 저절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이든 관절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건강 기능식품 평관보. 프리미엄 평관보로 노후화된 관절 편안하게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JW 중해제약에서 엄선한 관절에 좋은 성분들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연골의 마모도와 염증의 수치까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물론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한 MSN과 NAG,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젖산 칼륨을 비롯해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녹용 등 연골 재생을 돕는 부원료만 총 30종이 배합된 현관보로 고령화 시대에 관절과 연골,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해 보세요. 자, 이번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5월에 우리 귀하신 어른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효도 선물로 최고입니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현관보를 구입하시면 아예 본품 한 상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드리던 사은품까지 싹 챙겨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선물로는 최고입니다. 이벤트 참여는 포털 검색창에 편관보를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편관보.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는 5만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에 7917입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우리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우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1800에 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의 맞춤형 리모델링 마이보험 체크. 문제는 일본의 실제 능력과 무관하게 이 중국이 이걸 위협으로 느끼면 그때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안보적인 문제는 커그니티브, 인지적 게임이다. 내가 이렇게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게임이라고. 근데 일본의 이런 행태는 누가 봐도 일종의 중국과 지역 패권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실제 일본이 그럴 능력
이렇게까지 성장을 안 했어도 언젠가 일본이 군사력이 증강이 되고 주변하고 합치면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상당한 중국으로부터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다. 네. 그 결정적 시점은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대잠수함 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가 성숙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가장 이상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미일 동맹의 단계를 이제 가정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군사적인 이상주의, 하나의 이 사람들이 군사적 유토피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어떤 한미일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협력을 하는 하나의 그 유토피아, 이상을 그려놓고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걸 일본이 주도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이 여기에 들어왔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유럽의 나토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모델이 뭐냐 하면은 군사적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 네.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는 건데 한미일 간에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차원의 군사적 상호 운용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책적 능력.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이 되려면은 이게 원활하게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요. 북한은 당연히 적이에요. 그러나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큰 나라, 미국, 일본, 한국이 똘똘 뭉친다? 이건 명분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 이미 일본이 내가 주적이 누구라 그래? 중국이라고 네. 방위백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판을 벌려놔야 일단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중국이 주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런 적 있나고? 러시아가 주적인가? 우리 주적은 북한입니다. 네. 그렇게 국방백서에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 상호 운용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한미일 간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에서의 어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천명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가 주적을 딱 찍어서 중국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쓰는 중국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정책적 상호 운용성이에요. 예. 이 연설이 이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은 윤석열 가가지고 요즘 용감해 맘에 들어 이런 연설 한번 해보셔. 이래서 우리 의지를 시험하려고 해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주적으로 우리나라가 삼는 순간 이제는 한미일 집단 안보 체제에 종속되면서 네. 중국을 향한 한중 관계의 독자적인 자율성, 전략적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의 행보로 예상되는 건데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인데 기술적 협력이다.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하고 정례화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보 훈련이에요. 이렇게 추적하고 경보 올리는 거예요. 이건 소국적 미사일 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준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주민 대피를 빨리 시킨다. 네. 주로 이런 조치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소국적 미사일 방어입니다. 그런데 소국적 미사일 방어하려고 한미일이 협력한다? 겨우 주민 대피 잘 시키려고? 이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단계. 네. 이건 뭐냐면 요격입니다. 네. 어떻게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쏴. 그러면 한국도 요격 미사일을 쏘고 일본도 쏘고 미국도 예. 쏘고 네. 한꺼번에 하나의 군대처럼 협력해서 가는 이게 이제 적극적 미사일 방어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한미일 3국의 군사 지휘관들이 공동의 절차와 소통의 언어를 개발해야 돼. 서로 이게 말귀를 알아듣고 신호 체계가 이게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일컬어서 공통작전 상황도 COP라 그래. 이걸 구축하잖아.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화면에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은 시간대에 한미일 군사 지도자들이 같이 본다. 네. 각자 컴퓨터지만 이게 그래야 판단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술적 상호 운영성이. 이걸로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자, 미사일 방어는 분초를 다투는 작전입니다. 미사일이 완행 열차입니까? 천천히 와요? 그렇지 않죠. 네. 이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 지휘체계가 분리돼 있다고. 네. 그러면 야 한반도 상공 지금 미사일 지나간다. 주한미군이 요격해.
이번에 일본 쪽으로 간다. 주일 미군 사령관이 요격해. 이렇게 전화로 협의할 시간이 있어? 없을 거 아니야. 네. 단일 지휘관 체제로 들어가는 거지. 네. 사실상 동북아의 나토화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지휘 체계가 출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높은 단계로의 군사적 공조로 진화하는 이상적인 군사 모델, 하나의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지, 막상 인프라가 다 깔리면 통신 시스템이 깔리고 각국의 군사 정보의 그 정보 시스템이 다 연결이 되고 2단계가 되면은 이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군사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면 삼국의 군대가 문화적으로 친해야 돼. 네. 친근해야 돼. 그래서 양국 한일 양국 간에 이제 군 인사 교류, 관함식에도 가고, 가서 일본 우길기 그거 다 보고도 일본 총리한테 우리 해군이 경례하고, 이런 거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제주도에 일본 자위대 들어오고 이제 우길기 들고 올 거예요. 지소미아 그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원격 화상회의나 전자문서 교류, 군사 시스템을 통한 공유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략대화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의 그 사고 방식을 일치시켜 나가는 문화와 인적 교류,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어떻게 그럼? 묵인하는 거예요. 점점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묵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친근해져야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삼국 간의 군사 협력을 하려고 했다는 이 지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묵인하거나 양보하는 구조가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젊은 층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당장 일본이 독도 뺏어갈 것도 아니고, 또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정부가 이미 해법 발표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긴 하지만, 한미일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군사 협력하면, 아니 혼자 하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 거고, 위험한 중국인데 견제하는 거 그게 왜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서 규칙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전혀 일본이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쿠릴 열도, 독도 여기에 지금 다 개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인접해 있는 모든 국가하고 영토 분쟁을 더 강화하고 있다. 네. 이거는 협력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 확대 전략이고, 네. 이거는 규칙과 법을 지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국수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어떤 국가주의 일본, 민족주의 일본, 이게 어떻게 국제협력에 법을 지키는 자세요? 아니, 중국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야? 일본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한다. 그런데 그 짓을 지금 일본이 독도에서 하고 있잖아. 그렇죠. 똑같은 짓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법과 규칙을 얘기하는 보편적 가치동맹, 이념동맹이 돼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토적 야심이 있으니까. 자기중심주의적인 어떤 보수 우익 사상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협력을 안 하게 하는 당사자가 한국입니까?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핵 3원칙은 아직 안 깨졌다는 거야. 지금 한국은 핵에 의한 확장 억지라는 이 워싱턴 선언을 지금 제가 보기엔 개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여기에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네. 핵에 의한 억지력에는 우리는 일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토와 같은 핵협정을 체결하기에는 한미일이 적절한 파트너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적절합니까? 전혀 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번에도 G7 회의 끝나고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탑에 참배한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한국인 희생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참배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핵이 없는 세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 뻑 하면은 우리가 핵무장하면 1년 안에 할 수 있다. 북한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 뻑뻑 해대는데 이게 코드가 맞냐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진전된다
성숙되는 단계다. 이래 되면은 이제 중국이 이것이 이제 자신들을 배제하고 견제하려는 하나의 안보 블록이 탄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먼저 얻어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지난 30년간 황금의 시대,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 질서가 여기서 이제 근원적으로 도전받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지금까지는 낮은 갈등의 시대인 춘추 시대가 높은 분쟁의 시대인 전국 시대로 바뀌는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군사 동맹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도 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도모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평화의 질서가 아니라 전쟁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아닌 죽음의 질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질서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군사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민에 대한 수탈과 평화적 발전에 대한 기회 이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강대국은 여전히 중상주의 정책, 그래서 일자리와 자본을 약탈하는 이 정책은 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가장 이 협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이 중상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한미일이 결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희생을 전제로 한 결속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블록화되고 진영화되고 탈중국화되면서 그나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막대한 군사비라는 제2의 수탈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강대국에 의한 수탈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와 자본 약탈이다. 이걸 다 감내하면서 신냉전 질서를 가겠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 아니 누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지. 거기에다가 한일 간에 협력할 건 해야지. 근데 윤석열식의 그 협력은 폭주하는 겁니다. 비현실적 속도감과 초현실적 목표 수립,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내지른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그 뒤를 쫓아간다.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김성한 안보실장 꼬라지 봤죠? 이문희 외교비서관 꼬라지 봤지? 딴 말하는 놈은 측근도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바로 폭주하는 외교안보의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의 실체다 네.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동안 한미일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궁금하셨을 텐데 의원님께서 큰 그림과 이 구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해 주셔가지고 보는 눈이 좀 뜨인 것 같은데 네. 걱정이 더 앞서네요. 뭐 걱정은 앞서지만 네. 쉽지는 않을 거다. 내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이런 전략의 허점을 잘 공략해서 평화적으로 해소해버리는 이런 어떤 또 시민의 역량이 기다리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자는 말씀도 네. 덧붙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